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10월 말 한중 관계 정상화 합의가 나왔었죠. 그간 사드 보복 등으로 얼어붙은 한중 관계 풀어보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정작 실질적인 관광이나 한류 콘텐츠 관련한 이야기들 과거 수준으로 회복된 상황은 아닌데요. 아직 냉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상회담에 경제인도 대거 동행했습니다. 이번 정상외교 경제적 한파 한중 관계 녹여낼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봅니다. 기부 한파. 차가운 기운만큼이나 기부를 하지 않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럴 법도 한 게 작년 국정농단 때부터 재단, 기관의 불투명한 운영이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고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으로 개인 기부마저 국민들이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말에 대부분의 기부 총량이 채워진다라고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연결해서 현재 상황 그리고 기부 문화 개선 방향 이야기 나눠드립니다. 경제수사대 연령별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와 그 특징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취임 이후 중국의 국빈 방문은 처음입니다. 국빈으로 찾는 만큼 한중 관계 변화 가능성 또 정상 외교의 여러 가지 성과들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 총수 300여 명 등 경제 사절단도 동행했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서로 상처를 입고 지금 회복되지 않은 경제 협력 정상화될까? 또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중 정상이 만난 적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지금까지 2번 만났고요. 네네. 이번이 이제 3번째인데 대부분은 그 전체 다자간 회의 형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만남 시간이 좀 짧았었습니다. 네, 이번에 취임 후 국빈 방문으로 간 건 처음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로 악화된 양국 관계를 복원시키는 한중 신뢰 회복을 주요 그 이슈로 지금 내놓고 있고요. 그렇죠. 중국은 한중 관계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양국이 모두 갈등 관계를 풀고 관계를 복원시키는 것을 넘어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내포되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평창 올림픽은 남북 간 평화 무드를 조성하고 한반도 정세의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저런 기회인 만큼 중국의 협력 유도가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네. 이 때문에 함께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이번 방문의 가장 주요한 과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 이 국가 정상끼리 만나고 또 국빈 방문을 하는 만큼 굉장히 전환이 필요한데 뭐 한 기사를 보니까 중국 소비자의 83%가 사드 갈등 때문에 한국 제품에 부정적 인식 가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의 상황이 사드 보복 이후의 정상화 얘기도 나왔지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회복이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소장님 먼저 그 얘기 좀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최근 그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그 브랜드 인지도뿐만 아니라 소비 심리가 냉각된 건 사실입니다. 네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우리만 문제는 아니고요. 네.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과 같은 서방 국가들도 공히 같은 그 흐름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 그 토종 브랜드들이 지금 약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중 관계가 개선이 되더라도 중국 기업과 치열한 시장을 놓고 경쟁해야 되는 상황으로 네네. 몰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 자, 이 세 번째 정상회담 그래서 많은 이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데 공동 성명도 발표문도 내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의아한데요. 왜 이런 걸까요?
네, 양국 언론들이 전하는 낙관적인 관계 개선 분위기와 달리 내일 정상회담에서는 공동 선언문뿐만 아니라 발표문도 급이 낮은 언론 발표로 대체될 정도로 실질적인 관계 정상화는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계속적으로 쌍중단 요구라든지 삼불 약속과 관련한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회담 직전까지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의견차를 줄이지를 못했는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 반대와 또 한국이 이를 인식했다는 문구를 공동 성명에 넣자고 주장한 반면에 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주장을 수용하면은 유감 표명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중국이 한국 주권에 개입할 수 있는 구실을 주기 때문에 네. 강력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갈등 차이 때문에라도 사실은 이 공동으로 뭔가 발표문이 나오기 어렵다 이런 상황인데 사드 보복 추가 해제 여부도 관심이 큽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추가 배치일 경우에는 또다시 이 냉각 시절로 돌아가는 건데 어떻습니까?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내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개발 억제 쪽에 관련해서는 네. 총론에서는 합의를 보겠지만 각종 강론에서는 기대와 달리 좋은 성과를 얻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를 미국에 의한 감시로 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은 방어 무기인데다가 또 미국의 중국 견제 심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미중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정상회담만으로는 한중 관계가 복원되기는 말처럼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 때문에 중국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오찬 회담 일정을 거부하고 외교적인 결례를 범했는데요. 중국은 특유의 뒤끝 외교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중 간의 민감한 이슈죠. 반덤핑 수입 규제 그리고 네. 롯데나 한국 기업이 만든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또한 반쪽짜리 금환령 해제 그리고 FTA 후속 협상에서도 목리를 부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참 이 정치 외교 안보 부분은 사실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경제 일정을 많이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대통령이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석하고 연설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포석으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다뤄야 될 안보나 정치 쪽과 관련해서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지만 네. 서로 협력해야 될 경제 통상 그리고 또 투자와 관련된 이슈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중국 1대1로 구상과 연계시켜서 추진한다는 방안을 시진핑 주석에게 설명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1대1로 구상에 대한 제휴도 깊이 있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에도 한중 FTA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자 부분의 후속 협상과 관련해서도 정상회의에서 개시가 선언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특히 4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유망 스타트업 기업을 공동으로 육성하는 문제도 좀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논의도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밝은 올림픽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현안 얘기,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많이 열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경제사절단 여러 기업인들까지 포함해서 한 300여 명이 함께 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제사절단이 움직인 사례거든요. 한동안 없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대통령과 함께 우리나라의 재계 총수뿐만 아니라 은행장 등을 포함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300여 개 기업인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시진핑 2기 정부에서는 경제 문화 교류를 외교나 안보 문제와 나눠서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때문에 한중 관계 복원과 관련된 적극적인 신호를 여러 차례 보내왔는데요. 네네. 이런 분위기를 읽은 재계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사드에 대비해서 전략을 짜느라 지금 분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중국 소비자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기업은 게임과 패션, 화장품, 관광 업계인데요. 네네. 앞으로 라이브 상거래라든지 해외 직구를 통해서 패션이나 화장품 업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도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취도가 높은 기업들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중국 사회 또 중국 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아주 커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1대1로와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전략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 충칭을 방문하더라고요. 뭐 중국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말도 도는데 어떤 지역이고 또 왜 가는 건가요? 네, 대통령께서는 15일과 16일 충칭을 방문하는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충칭 같은 경우에는 시 주석이 서기를 맡으면서 정치적 기반을 닦았던 지역인데요. 네네. 또한 외교 통상적인 측면에서도 1대1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시장과 관련해서는 협력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또 한 가지는 사드 보복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됐던 현대차 공장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네. 이 때문에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수 있게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충칭시는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마지막 유적지가 있는 곳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26년 동안 중국 내 임시정부를 운영을 해왔는데요. 이곳은 마지막 5년간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도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역사적 의미, 기업, 또 여러 가지 권력 부분들까지 정말 의미가 있는 부분이군요. 수장님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사드나 외교의 어떤 정면 돌파를 할 수 없는 부분을 우회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국 또 사드라든지 안보 문제가 터지면은 힘없이 이 경제적인 협력이라든지 문제들이 막히거나 혹은 중국 측에 의해서 거부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좀 위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앞으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분리를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했기 때문에 네. 이전 같은 사드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제재는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네. 특히 한중 FTA 서비스 부분의 후속 협상도 진행이 되는데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사드 빌미를 제공했던 최혜국 대우 조항도 넣기로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앞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투자자 국가 분쟁 제도도 이번에 FTA 후속 협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네. 이전과는 좀 한중 관계가 좀 탄탄해지고 단단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포스트 사드 이후에 새로운 또 경제적인 유대관계 이번에 다리를 놓는 성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몹시 날씨가 춥죠. 추운 날이지만 또 라디오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생생경제 여러분들에게 귀를 활짝 열어두는 공감사전 코너 있습니다. 또 공감사전 주제가 아니더라도요. 이 인터뷰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 궁금하신 것들 문자 보내시면 저희가 소개하고 나누겠습니다. 문자 보내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우물정 0945번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어놨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기부입니다. 기부. 기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기부는 일반적으로 자선이나 또 대의를 목적으로 대가 없이 내놓는 걸 말합니다. 뭘 받으려고 내놓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데 내놓는 걸 말하는 거죠. 현금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포인트를 기부하기도 하고 요즘 뭐 정치인 후원도 남는 포인트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옷, 음식, 노동력 이런 실질적인 물건이나 물질을 기부하기도 합니다. 기부는 나눈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눈다라는 겁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좀 공평해진다라는 건데요.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기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세계적인 부호들, 세계적인 유명한 기업의 리더들도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회를 더 건강하게 또 사회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기부 굉장히 인색합니다. 특히 개인 기부는 아주 숫자가 적다고 합니다. 한겨울인데요. 여러 가지 기부를 움츠러들게 하는 나쁜 사건들 때문에 기부 더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인터뷰에서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볼 텐데요. 기부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하면서 문자 한 분 보내주셨습니다. 9313님, 터미네이터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감기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울수록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요. 또 건강 관리해야 됩니다. 광고 하나 듣고 바로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8분 11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온뿐만 아니라 취업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네요. 네, 오늘 11월 고용 동향 자료가 나왔는데요. 지난달 취업자 수 보니까 25만 3천 명 늘었습니다. 10월에 이어서 두 달째 증가폭이 30만 명을 밑돈 건데요. 두 달 연속 30만 명 못 넘긴 거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일단 질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은 1년 전보다 4만 6천 명 증가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는데요. 네. 반면에 이제 자영업자가 12월에 4천 명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10월에 4만 3천 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건데요. 네. 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했습니다. 지금 추운 날씨 때문에 음식 그리고 숙박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건설 현장의 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건설업 증가폭이 또 크게 축소가 됐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는 참 취업 상황 이해 안 될 만큼 안 좋다라고 하는데 청년 실업은 더 심하다고요? 네, 전체 실업률을 보면 3.2%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거든요. 네. 이거는 금요일 때인 2009년 11월 3.3% 기록한 이후 11월만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청년 실업률은 9.2%, 그러니까 1년 전보다 1%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네. 11월 기준으로는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인데요. 이 중 여기에다가 이제 청년층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 보조 지표 3가 있는데 네. 이 수치는 21.4%에 달했습니다. 네.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오른 건데 2015년 이후 같은 날 기준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배경이 뭔가 좀 봤더니 네. 지금 추경 편성에서 지방직 공무원들 청년 추가 채용하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응시한 이들이 많아서 청년 실업률이 높아졌다라는 게 통계청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역량으로 지난달 취업 준비생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3만 1,000명 정도 감소한 건데요. 네. 이 취업 준비생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실업률 집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에 원서를 내면 구직 활동을 한 거니까 경제활동 인구로 바뀌고 아직 취업 네. 전이니까 이제 실업률 집계에 반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진 건데요. 이것도 이유가 되고 있지만 이제 인구 증가폭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네. 이제 그 취업 증가율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요. 네. 고용 시장에 큰 채용 요인 이런 게 없으면 아마도 이 취업자 증가폭이 30만 명대를 다시 회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지금 일자리를 기계나 기술이 대체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참 더 어려워질 것 같네요. 자, 이 가상통화라고 정부는 부르고 있고요. 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름들이 계속 혼동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좀 기준을 잡은 것 같아요. 긴급회의하고 결과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원래 15일에 가상통화 관련된 정부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 회의를 갖고 고강도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네. 요새 너무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보니까 오늘 국무조정실 주재로 긴급 차관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여기에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 방통위, 공정거래위, 과기정통부 이런 부처들이 참석했는데요. 네. 일단 나온 거를 이 자리에서 이제 가상통화 투기 과열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을 논의를 했는데 네. 가상통화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사실 투기를 잡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과세인데요. 그렇죠. 이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 그리고 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해서 세원 파악 방안 이런 거 고민하고 가상통화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할 건지 여부를 좀 결정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가상통화와 관련된 범죄의 단속 처벌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또 지금 이제 가상통화 관련해서 투자를 빙자해서 사기치거나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 조사하고 단속하기로 했고요. 네네. 앞으로 이제 가상통화 투기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계속 시정을 해 나가되 정부가 이제 블록체인 같은 기술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규제 때문에 블록체인 같은 이제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기술 발전을 좀 막는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속보로 국무조정실 회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지정 거래소 한해서만 거래 허용하겠다. 약간 기존의 완전 금지에서는 좀 선회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11월 은행 가계대출도 통계가 나왔네요.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11월 은행 가계대출이 6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네. 그 전달 증가 규모가 6조 9천억 원이었는데 이보다는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가계대출이 급속하게 늘었던 2015년과 2016년 11월 증가폭 보면 평균 8조 1천억 원이었거든요. 이거 비교해도 이제 속도의 브레이크가 걸린 게 뚜렷하게 보이는데 네. 2010년부터 2014년 11월 평균치를 보면 이제 3조 9천억 원 늘어났거든요. 네. 그거에 비하면 여전히 증가폭이 큰 건 맞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늘어났나 봤더니 기타 대출 영역이 컸거든요. 네. 11월 기타 대출이 3조 7천억 원 증가해서 2008년 집계 시작한 이후 최대폭 증가했습니다. 11월 말에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이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어서 이래저래 인터넷으로 구매한 분들 많을 텐데요. 이렇게 소비가 늘면서 시중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급증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계속 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데 신용대출 많이 받은 영향도 좀 있었고요. 네네. 11월 주택담보대출 보니까 3조 원 늘어서 전월 3조 3천억 원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속도가 좀 줄었습니다. 증가폭만 보면 지난 3월 이후 최소인데 아마도 이제 11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했는데 이 대책에 조금 영향을 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또 부동산 상황과 맞물려서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자영업자 대출은 또 늘었네요. 네, 같은 자료에서 나온 수치인데요.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개인 사업자 대출은 287조 4천억 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비해서 3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네. 올 들어 11월까지 누적 대출로 보면 26조 4천억 원 증가한 건데요. 작년 연간 증가액이 21조 9천억 원이었는데 이걸 넘어선 겁니다. 이렇게 늘어난 거는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초 이렇게 쭉 보면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올 들어서 부동산 가격 오르면서 임대사업자 많이 늘었고 자기 자본만으로는 좀 이 임대사업하기 어려우니까 대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아까 얼마 전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나왔네요. 네, 임대주택 등록하면 임대소득세 같은 각종 세금 그리고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주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필요 경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고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50%로 낮춰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을 좀 덜 내게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네네. 또 임대료 2천만 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2020년 말까지 등록하면 건보료 인상분을 8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임대기간이 8년이면 80%, 4년이면 40%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조치를 내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해 주기로 했거든요. 네. 다만 이렇게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게 되면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해야 되고 임대기간도 4에서 8년 정도로 보장을 해야 되니까 뭐가 이제 득실이 있는지를 좀 따져보고 네네.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조치에도 2020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않다 이러면 임대 등록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부분이 임차인 권리가 좀 강화되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네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할 때 보통 이제 집주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됐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집주인들 동의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죠. 내년 2월부터는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해지고요.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입자 내보내려면 계약 만료 2달 이전에 무조건 통지를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은 계약 만료 한 달 전에라도 해도 되거든요. 네. 이게 조금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예, 아직 주택 없이 이 월세 전세로 사시는 분들에게 좀 혜택이 가는 일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네. 대한 이제 그 대책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과세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지금 업계에서는 약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네. 일단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면 거래 금지에 대해서 보다는 약간 한 발 후퇴한 거인데다가 네. 이렇게 과세하겠다는 것 자체가 제도권 금융자산을 좀 인정해주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정부도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을 좀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좀 양성화하고 과세하고 이러면 투기 열풍 좀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오늘 무척 추우시죠? 서울 수온주가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출근길에 보니까 잔뜩 움츠린 분들 많았는데요. 추위에 움츠리는 것, 이렇게 추위에 떠는 몸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이맘때쯤이면 특히 힘든 이웃 돕고 또 함께하겠다는 기부 많이 이야기 들려야 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기부의 수은주 아주 낮습니다. 작년 국정농단 때문에도 그랬고요. 또 얼마 전에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등 때문에 사람들은 기부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선량한 기부 또 사회적인 기능까지도 해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겨울 사랑의 온도탑을 세우고 또 캠페인도 많이 진행하죠. 그 온도탑 보면서 많은 분들 또 훈훈함 느끼셨을 텐데요. 현재 이웃 돕기 상황 어떤지 또 기부 문화 어떻게 좀 개선해야 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심정미 홍보미디어 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한파로 꽁꽁 얼어붙었는데 기부 상황도 걱정입니다. 지금 사랑의 온도 몇 도인가요? 네, 오늘자 온도가 23도입니다. 네, 23도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네. 저희가 캠페인을 연말연시에 할 때마다 모금 목표액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 3,994억 원입니다. 네네. 그거의 1%가 모일 때마다 저희가 1도씩 올라가는데요. 네. 따라서 올해 저희가 목표로 세운 목표액의 23%가 현재 달성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게 네. 12월 그냥 하고 끝나버리면은 달성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인데 언제까지 이 온도계가 올라가나요? 네, 저희가 내년 1월 31일까지 온도탑을 운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빨리 더 속도가 났으면 하고 바라고 네네. 있습니다. 예. 자, 뭐 기업들 기부 소식은 간간히 들려오는데 지금 개인 기부는 조금 부족한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캠페인 초기라서 저희가 뭐 딱히 어떤 방향을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개인 기부가 기업 기부에 비해서 좀 더딘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저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몇 해 동안 좀 기부를 외면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뭐 기관 자체 투명성 문제도 있었고 또 이런 사건들도 네.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기부가 됐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작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라든지 또 올해 또 새희망 씨앗 사건, 또 이영학 사건 등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어요. 네네. 모금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반응이 아주 즉각적으로 오게 됩니다. 아, 네. 네, 저희 콜센터에도 과연 믿을 수 있느냐라는 문의도 폭증을 했었고, 네네. 심한 경우 기부를 끊겠다라고 아이고, 말씀해 주시는 참. 분들도 계셨어요. 네. 네, 또 다행인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다수의 기부자께서는 워낙 나눔의 가치도 잘 아시고, 네네. 또 저희를 신뢰해 주시고 계셔서 네. 더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 오히려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이고, 네, 그렇군요. 자, 이 기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사실 국가의 복지가 모든 분들을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성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제 국가의 복지 혜택이 물론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많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사랑의 열매 같은 경우 아주 다방면에 빈곤, 질병, 장애 등으로 소외받는 이웃들에게 아주 큰 도움을 드리고자 다방면으로 네.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동력이 되는 게 우리 기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연말연시에 저희가 집중 모금 캠페인을 해서 네. 내년에 도와드릴 재원을 형성을 하는 과정이어서 네. 특히 연말연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여러 사건들 때문에 기부 못하겠어 이러시는 분들 꽤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네. 지금 사실은 이영학 사건이 좀 놀랐던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사례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재단, 기관 못 믿겠어 네. 이래가지고 내가 직접 할래 이러고 했는데 사실 그래서 생긴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또다시 기관 기부가 그래도 차라리 안전하겠다라고 이제 기부하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열고 있는데요. 기관 기부랑 좀 비교해서 알아본다면 어떻습니까? 기관 기부가 좀 낫나요?
기관 기부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목적성이 있다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기관 기부의 목적성이 사회적으로 검증이 돼 있고 또 시스템적으로 기부자가 뭐 기부와 지원 과정을 다 알 수 있는 네네. 이른바 기부자 권리가 많이 옹호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또 그만큼 기관에서도 기부자들께 더욱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기부금을 더욱 엄정하게 사용하고 그렇죠. 그 이를 알려드리기 위한 노력도 네. 더 활발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개인이 안타까운 사연을 보고 도와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그게 잘 골고루 퍼지는 데 있어서는 또 기관 기부의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겨울에만 이런 얘기하는 거 사실 좀 저희도 겸연쩍습니다. 뭐 사시사철 도와야지 왜 겨울만 이러나 싶은데 앞서도 뭐 겨울에 중요한 시기라고 하셨는데 네. 한국의 기부 문화를 보면요, 좀 그 계절적 특징 얘기 드린 것처럼 약간 분위기를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좀 네. 우리의 기부 문화의 특징이나 수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가 지표를 잠깐 설명드리면 네. 작년 동안 그 기부에 참여하셨던 비율이 26.7%라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한 4명 중에 1명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전 국민 4분 중에 한 분은 네, 기부에 참여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2011년에는 36.4%였고 계속 줄어들어서 줄어들고 올해가 있네요. 가장 낮은 수치고요. 네네. 이 26.7%라는 게 OECD 평균 기부 참여율이 43.5%거든요. 네. 거기에 한참 못 미치죠. 선진국은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기부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 자선지원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매년 세계 기부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가 그 35개 OECD 회원국 중에 21위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네. 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어서 아직도 기부 문화의 활성화의 길이 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분위기를 타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특히 기부가 자발적인 행위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런 극소수의 아주 그 비극적인 사건들이 맞습니다. 그런 스스로의 검증 과정을 방해하는 것 같고 또 이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전파되고 하는 만큼 우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언론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 기부금 몇 억을 받아서 외제차를 굴리네 이렇게 보도해버리면 기부 자체를 나쁘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부가 사실은 단순히 지출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네. 어떤 사회적인 신뢰나 통합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니까 그런 사건 때문에 기부 전체를 배관시하거나 그러는 건 참 저희로서도 안타깝고요. 좀 더 네. 성숙한 시선으로 네.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저희 YTN 라디오 청취자분들은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크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데요. 나누는 기쁨이죠. 자, 그런 얘기인데 그래도 조금 뭐랄까요, 좀 좋은 사례를 통해서 한번 관심을 더 환기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겨울마다 미담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평생 폐지 수거한 할머니가 돈을 기부했다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올 때마다 참 부끄러워지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좀 올겨울에는 그런 이야기들은 있습니까? 네, 올해도 뭐 많은 미담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가장 생각이 나는 게 지난 4월이었어요. 서울에 사시는 기초생활 수급자인 80대 할머니신데 네네. 본인의 반지하 전세금하고 통장에 있던 돈을 다 털어서 저희한테 기부를 하시고 이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네. 한 5천만 원이 약간 안 되는 돈이었는데 큰 돈이네요. 본인의 어떤 평생 전 재산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시면서 기부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9월에 타계를 하셨어요. 아이고, 네. 근데 저희가 1년에 한 번 모범이 되시는 기부자분들께 상을 드리는 게 있어요. 네네. 사랑의 열매 대상인데 가장 큰 상입니다. 네네. 이분이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는데 시상식장에 모시지 못했죠. 그래서 이분께서 남기신 말씀이 내가 지금 많이 아프고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게 돼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아름답고 감사한 이야기고 지금 그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예, 정말 5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또 하나는 이분의 가진 모든 것을 나눴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분이 얻어가신 마지막 말씀 행복해졌다라는 말 요즘 참 행복이 드무시되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참 의미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앞서도 연말에 좀 몰아서 한다 뭐 기부 총량 연말에 다 오는 돈이 이제 기부의 전체 양을 채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좀 문화를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좀 더 해야 될까요? 네, 저희가 기부 선진국인 미국과 이제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네. 딱 반대인 것이 있습니다. 네네. 바로 기업 기부와 개인 기부의 비율인데 네. 미국은 개인 기부가 70%, 기업 기부가 30%인데 네. 저희는 바로 거꾸로 기업 기부가 70%, 개인 기부가 30%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개인 기부가 더 활성화돼야 되고 네. 또 특히 일시기부보다는 연중에 아주 일상적인 정기기부가 그렇죠. 늘어나야만 네. 이제 기부의 토양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네네. 그것의 과제들이 기부자와 기부단체의 신뢰 형성이라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사랑의 열매도 더욱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기부자하고 활발한 소통을 더 열심히 해가고 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까 할머니 사례처럼 행복감 느끼실 수 있는 방법 좀 기관에서도 노력해서 소통해서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끝으로 지금 뭐 여러 단체 있습니다. 뭐 유니세프도 있고 초록 어린이재단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일단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 이 방송 들으니까 나 좀 기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잠깐 저희가 홍보 시간 드릴게요. 어디로 연락드리면 됩니까? 네, 저희 사랑의 열매를 검색해 보시면 네. 이제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 기부자의 직업에 따라서 많은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네. 우선은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싶은 것은 나눔 콜센터가 있어요. 전화요? 네. 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네네, 그럼요. 네, 080-890-1212번입니다. 네네. 네, 기부에 대한 모든 것을 상담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가까운 휴대폰으로도 네. ARS 문자를 통해서도 네. 기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작든 크든 한 사람의 나눔이 큰 희망과 용기가 되는 만큼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파 많이 춥습니다. 좀 따뜻해지시고 싶은 분들 옷 두껍게 껴입는 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나눔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심정미 홍보 미디어 팀장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 수사대. 네,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여러 번 사례를 알려드리고 뉴스도 소개되고 해도 범행이 끊임없습니다. 피해 금액도 계속 많은 상황입니다. 이 목소리, 전화로 개인정보와 또 여러 가지 이 불편한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속이는 행동이 바로 보이스피싱인데요. 오늘은 연령별 특징을 좀 소개하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전기영 수석조사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경 수석님 먼저 연령대별로 오늘 좀 소개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연령대가 워낙 다양하니까 20대부터 먼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청년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취업이 간절한 20대 청년들이 취업빙자 보이스피싱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주요 사기 수법은 취업빙자 사기와 관련한 통장 가로채기 수법으로 네. 보이스피싱범이 취업을 빙자하여 급여계좌 등록, 출입증 발급 등을 명목으로 비밀번호를 포함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요구하여 이를 대포 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 이 정말 취업이 절실한 이 청년들을 이런 식으로 통장 가로채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기를 당하면은 어떻습니까? 대포 통장 명의인이 되면 피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대포 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게 되면 또 다른 가해자가 되어 신규 계좌 개설이 금지되고 전자금융 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비밀번호 알려주거나 통장 개설해주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특히 여성분들, 20, 30대 여성분들 사회생활을 먼저 해서 좀 돈도 있는 편일 텐데 그런 이유 때문에 유독 또 많은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범행의 타겟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 30대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에 비해 사회 진출이 빨라 결혼자금 등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고 네.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남성의 고압적인 위협에 쉽게 유축되는 등 전형적인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한편 스스로 전문직 사무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기범이 수사기관 금감원이라며 근위와 지식 정보를 갖춘 것처럼 포장할 경우 신뢰하는 경향이 높은 것도 한 영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개인정보 가지고요. 또 약간 위압적으로 20, 30대 여성을 노린다라는 것 가족 중에 있으면 좀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세상 경험이 많은 40, 50대는 뭐 보이스피싱 안 당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40, 50대 중장년층도 취약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40, 50대 중장년층은 자녀 교육비, 생활비 또는 사업자금 등 자금 수요가 많아
대출 빙자행 사기의 주요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네. 대출 빙자행 사기는 실제 대출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피해를 인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피해 금액도 매우 큰 특징이 있는데 네. 그 주요 사기 수법으로 사기범은 대출 상담 알선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신용등급 향상, 대출 보증료, 편법 대출 진행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하게 한 후 이를 편취하며 최근에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우선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대출을 받도록 유인한 후 편취하는 등 사기 수법이 점점 진화되고 있습니다. 네, 40, 50대 정말 자녀 교육비부터 시작해서 집 문제까지 돈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또 이런 식으로 악용하고 정말 이 범인들의 치밀함에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한번 볼게요. 이분들은 피해를 당하면 이 보상이나 혹은 피해금을 찾기도 어렵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전자금융 거래가 상당히 취약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현금 수취형 보이스피싱 사기의 주요 표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피해는 사기범에 속아 자금을 송금했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즉시 지급 정지 등을 요청하면 송금한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으나 네. 현금 수취형은 피해자가 예금 등을 인출하여 사기범에게 직접 건네는 형태이므로 네. 계좌 지급 정지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금 인출을 방지할 수 없게 돼서 피해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참 이런 부분들 연령별 특징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연령별 특징에 대한 또 대응 방법은 다음번 연결 때 한번 듣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전기영 수석조사였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3646님, 저는 기부까지는 아닌데요. 초등학교 다니는 남매에게 재활용 정리시킨 다음에 이거 동네 할머니에게 갖다 드립니다. 할머니도 아이들도 다 좋아합니다라고 하시네요. 예, 이것도 기부 맞습니다. 8691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매월 소액 기부하고 있는데요.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게 기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PD 화이팅, YTN 라디오 화이팅 응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3359님, 정부의 필요 불급한 예산 좀 줄여서 이런 것들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5876님도 형편은 어렵지만 기부하고 있습니다. 좀 투명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 주셨습니다. 8106님은 성당에서 소액 기부하고 계신다고요. 자, 저희 YTN 라디오도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이런 것들 방송 계속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이렇게 나누는 방법 아닐까요? 8691님께 스노우파크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